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이구.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틀밖에 안 됐어요. 좀 학생들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아직 좀 회복이 더 필요한 친구들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뭔가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 확인을 했다,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평 결과는 앞을 바꿀 수 있는 시험인 거지, 이게 앞에 어떻게 될 거다를 뭐 무슨 예상을 해주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본 시험인 거예요. 지금 수능이 개편이 된 다음에 그 개편된 시험으로 수능을 출제할 기관에서 낸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재수생이라든가 또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선택 과목들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시험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 분포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지금 아직 이제 실채점 점수가 언제 나오냐면 6월 30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커트라인 점수라든가 뭐 6평 점수 정도면 어느 정도 백분위에 어느 정도 대학 지원이 가능하겠다, 좀 정확하게 나오는 건 6월 30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바쁜 것들이 있어요. 그 모의고사를 봤으면 이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는 시험 본 그때의 기억이 많이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분석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번 시험에 내가 틀릴 걸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맞을 걸 못 맞았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가채점 결과로 나왔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평 후에 우리 뭐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모평 후에 해야 될 거는 두 개예요. 일단 공부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6월 모평 점수가 나왔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출제 기간에서 낸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성적 분포가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슬슬 수시 전략이라든가, 여기 수시만 써 있지만 수시는 절대 정시하고 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올해의 대학 입학에 어떤 목표를 재설정, 너무 낮으면 올려야죠. 또 이제 내가 세운 목표가 아직 내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하면 학습 계획을 바꿔야죠. 네, 그렇게 이제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선택 과목별 최고점인데 요거는 이제 표점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30일 날 데이터는 다를 수도 있고, 요거는 어제 6월 4일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투스의 풀 서비스의 그 점수를 확인을 해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3, 4, 5는 7데이터예요. 6월달 어제 거는 이제 화작이 최고점 만점 받은 학생이 한 139점, 예, 언어와 매체가 143점 정도, 예, 확통이 143점, 미적 147, 뭐 기하가 146, 모두 다 맞은 학생이 이 정도로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3월 달에 화작하고 언어와 매체가 3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리고 수학이 확통, 미적, 기하가 미적을 기준으로 해서 확통이 7점이 낮았고요. 기하가 5점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점수가 상당히 좀 편차가 많이 발생한 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편차가 국어는 벌어졌고요. 수학은 약간 줄었어요. 미적과 기하의 차이는 거의 없어졌고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6월 달에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예, 4점, 4점, 1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미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4점 차이, 확통하고 미적의 만점의 표준 점수 차이가 4점이고 기하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이 두 번의 모의고사 결과, 이거는 재수생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역 학생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평가원 교수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 이게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면 어떤 쪽에 선택 과목으로 쏠린다라거나, 또는 선택 과목을 선택한 것 때문에 불리하게 되거나 유리하게 되니까 그걸 줄여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출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고, 좀 반영된 결과가 살짝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넘어가 보면, 자, 3월 달에는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 국어부터 볼 텐데요. 화작 선택한 친구들 73% 정도가 됐었고요. 자, 요 밑에는 이제 화작을 선택하고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 학생 중에 1.5%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국어니까 화작하고 언매를 더하면 4%가 나와야 되죠. 1등급이. 언어와 매체에서는 2.5%가 나왔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2등급에서 4%, 3% 이렇게 나왔는데, 언어와 매체는 3분의 1 정도밖에 응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쪽이 그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더 많았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특히 공통 영역 점수가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슬슬 이제 역전이 되죠. 화작 선택한 학생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4등급 정도에서는 완전히 여기랑 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응시한 비율로 봐서는 정상적인 포인트고, 이 이후로는 이게 비율이 또 다시 화작 쪽이 더 많아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4월 달에 1.5%였는데 1.6% 됐고, 2.5인데 2.4니까 1등급의 비율이라든가 응시자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들 시험하고 6월 평가원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크게 줄었죠. 62.9%고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37.1%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애들이, 얘네가 한 10% 정도가 언어와 매체로 바꿨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유력한 거는 뭘까요? 재수생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재수생이 들어왔는데, 재수생들 비율 중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중이 재학생분들보다는 훨씬 높았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거 두 개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가채점이잖아요. 이거는 실채점이니까 전체 데이터가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가채점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학생들이 많은 거냐면, 자기 성적을 체킹하고 이런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실채점에 가까이 가게 되면 좀 화작 쪽에 그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언어와 매체가 크게 늘어났는데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어떻게 됐죠? 크게 안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에 비해서 크게 안 늘어났어요. 뭐 당연히 얘가 안 늘어났으니까 화작을 선택하고 1등급 받은 학생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등급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도 지금 뭐 갑자기 1단위가 바뀌어서 그런데 3.8이고 4.1이니까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뀐 정도가. 여기도 지금 보시면 2.9%에서 3.2%니까 0.3%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10%씩 왔다 갔다 한 거 치고는 응시자 수가 이렇게 변했는데 밑에 점유가 똑같다라는 거는, 여기에 언매 집단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언매 집단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학생들 집단이 좀 동질화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평가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 선택 과목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그 출제 의도라고 해가지고 발표하시는 자료에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 빨간 부분이 이제 1등급입니다. 3월달 1.5, 2.5, 4월달 1.6, 2.4 화작 업무, 그리고 6월달 1.4, 2.6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다 똑같은데, 그리고 2등급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0.3%, 0.5%도 아니죠. 0.3% 내외 정도에서 변했는데 변한 건 단지 뭐만? 예, 업무를 선택한 학생들의 숫자만 많아졌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1컷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면 1등급 컷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점수가 한 3, 4점 정도 낮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그 학생이 언어와 매체로 지금 변경을 해서 최종적인 수능에서 예를 들어서 86점을 화작을 선택해서 86점 받았기 때문에 2등급인데 이게 언어와 매체였으면은 1등급이 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언어와 매체를 변경을 해서도 최종적으로 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의 학습량이 그렇게 간단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얘는 선택 과목과 공통 영역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독서와 문법 푸는 거하고 이 선택 과목을 뭐를 선택을 했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이 크면, 특히 시간적인 부담이 크게 되면, 푸는 데 있어서 시간적 부담이 크게 되면 공통 영역의 문제를 볼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화작이나 업무 둘 중에 하나의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남은 게 공통 영역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요번에 지금 6평 결과를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6평 전까지는 아직 6평을 볼 때까지는 어떤 결정을 미리 하지 말고 공통 영역 위주의 공부를 좀 먼저 깊이 있게 맞춰놓고 선택 과목은 선택권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6평 결과를 보면서 좀 더더욱 드는 생각은 바꾸는 것보다는 평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급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자기가 선택을 한 과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적어도 손해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1등급의 비율이 4%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월 달에 화작과 업매가 26%였을 때, 여기에 빨간 쪽이 이제 언어와 매체 쪽이죠. 2.5%, 3%, 4%, 4%, 4%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교가 좀 잘 됩니다. 언어와 매체가 10%가 늘었는데 이쪽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2.6%, 3.2% 이쪽이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가 늘어났죠. 언어와 매체가 선택을 많이 했으니까 숫자는 어디선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3, 4, 5등급이. 그러니까 지금 저 화작 73.6%, 26.4%의 그런 성적 차이가 지금 6평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채점 상태의 기준이지만. 자,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월달하고 4월달에 자, 미적 기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보게 되면 확통만 보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자연계 수학 쪽이 되겠죠. 그러면 확통이 지금 60% 정도예요. 59.1, 60.5 요 정도니까 이제 나머지가 미적 기하인데 미적 선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등급을 한번 보면 자연계에서 미적이 미적이 기하보다 많은 거는 사실인데 사실 확통에 비하면 여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 조금 안 되고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죠. 거의 대부분의 1등급을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았고요. 자, 4월 달에도 그 경향은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 않았어요. 미적 기하 여기 33.7에서 34.6이니까 거의 뭐 유지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두 번의 모의고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재학생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재수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저희가 6평 전에 저희 청소홀에서 입시를 하시는 그 센터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끼리 한번
예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6평 정도가 가게 되면 확통 선택자 비율이 한 55%대 정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재수생은 자연계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대략 50만은 안 되지만 재학생이 35만이라고 그러면 재수생이 15만 정도, 요 정도의 비율이에요. 대략적으로. 그 15만 명 정도가 자연계 비중이 높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확통 선택자 비율이 그 정도가 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수치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했었는데 아주 뜻밖의 현상이 일어났죠. 예, 확통이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가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가고 해서 그 미적이 상대적으로 기아랑 미적이랑 그 비율은 기아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갔고 확통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튀는 숫자가 요거예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2% 정도를 받아갔다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에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등급의 비중이 원래는 확률적으로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4% 구간이고요. 여기는 7% 구간이거든요. 4%부터 11%가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이 확통을 선택한 집단 중에 1등급은 2%인데 2등급은 1.4%밖에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걸 묶으면 대략 한 3% 정도, 3.4% 정도 이렇게 받았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2.7%, 2.9%, 3% 가까운 점수들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숫자는 아니구나. 얘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1등급이 2%,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2등급까지의 숫자를 봤을 때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비율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가채점이지만. 자, 그리고 이제 미적이 1.6%, 4.8% 이렇게 됐는데 확통이 당연히 이제 2%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왜 이렇게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을까 이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통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많이 쉽게 나와서 심지어 시간이 남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수학은 원래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간신히 문제를 풀고 시험을 끝마치는 학생들이 그 속도가 빨라지면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로 이렇게 풀어서 그걸 맞추면 뭐 2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킬러 문항들을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학생들이 확통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니까 선택 과목이 너무 쉽게 8개가 쉽게 나와버리니까 공통 과목에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풀 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미적하고 기하는 예상보다는 조금 쉽게, 그러니까 셋 다 쉽게 나온 편이기는 해요. 근데 미적과 기하에 비해서 확통이 좀 너무 많이 쉽게 나왔다라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 기하는 지금 여기 6%대에서 저쪽 5.8%, 6.4%니까 6% 내외에서 9%까지 한 50% 정도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 등급별 비율이 그냥 비례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변수가 아니라 얘랑 둘이 어떻게 지금 1등급의 비중, 2등급의 비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 미적이 33.7%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앞에 쏠려 있죠. 지금 미적에 해당하는 게 저기 빨간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확률과 통계는 지금 여기까지 더해도 3%밖에 안 돼요. 2등급까지. 그러면 원래 확률과 통계, 작년 같으면 나영에서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여기 첫 번째에 있을 거예요. 작년에 1컷이었던 학생들이 3등급 받았었을 거라고요. 이게 3월 달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은 워낙 소수였기 때문에, 넘어가면. 자, 6월 달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확률과 통계가 어떻게 2%까지 1등급을 받겠다고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게 이제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보고 나서 좀 안 좋은 반대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좀 못 본 것 같은 시험은 오히려 오답문항 체크라든가 이런 거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많이 주고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역대급으로 시험 잘 본 것 같다. 그러면 꼭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거 막 점수 다 집어넣어서 채점해 보고 막 이번에 몇 점 나왔지 이렇게 되죠. 근데 상당히 이번에 확통으로 선택해서 시험 본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 좀 많지 않았나. 특히 이제 1, 2등급 정도, 요 정도 라인 해당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받던 점수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1, 2등급 합쳐서 한 10%대 정도를 통으로 보면 그렇게 에러라고 생각할 만큼 벗어난 값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돌아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채점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6평 시험이 어떤 거냐면, 자, 이번이 이 대학 수학력 시험 기본계획으로 개편이 된 첫 번째 시험인 거고요. 공통 선택 과목 구조가 이게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고, 예, 구분 없이 뭐 이렇게 되고, 뭐 한문 제외국어 절대평가 도입돼서 이거 본 친구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계 문항수가 50%로 축소가 되는데, 여기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영어예요. 뭐냐면 원래도 간접 연계가 더 많았어요, 직접 연계보다는. 근데 제가 연계 수준을 좀 이따가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연계가 그냥 0%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 EBS 자체를 이렇게 배경 지식을 섭취하듯이 많이 봐놓고 수능 시험 볼 때 잘 기억이 나면 높은 점수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시험이 됐습니다. 자, 출제 기본 방향을 그 평가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 보도자료로 통해서 공지를 하셨는데, 이 출제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6평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에서 변형된 문제가 나오는 거지 다른 방향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능력이니까 교과 과정 안에서만 낸다라는 거고, 교과 과정을 맞춰서 출제하는 거는 예전부터 그랬죠. 자, 근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엽적인 거 안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종 교과서가 있으면 A라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B라는 교과서에는 안 나올 정도로 지엽적이다라는 걸 잘 안 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단원마다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라는 거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또는 시험 볼 때마다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개념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필수적인 부분들을 공부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발상, 접근 방법 이런 것만 바꿔서 다시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번에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에 계속 출제되던 유형들을 다시 사용하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저런 능력들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평가원의 문항 유형은 이렇게 돼요. 이해하고 있느냐,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 정보를 지문으로부터 뭐 습득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추론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가 되느냐,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력평가라는 시험을 보면 이런 답안지 주잖아요. 이거랑 거의 유사한데,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교육청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얘는 지금 현재까지의 교육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느냐, 어디 빵꾸난 데가 없느냐, 이거를 체크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 어휘 개념, 사실이해, 추론이해, 비판이해, 적용, 창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해라는 게 저기 사실적 이해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적용이라는 게 맨 아래 적용창이 저렇게 들어가 있죠. 문제 해결이라는 거가 예, 적용창에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론이 추론적 이해라고 들어가 있고 논리적 사고가 맨 아래 2개 정도. 예, 요렇게 유사하긴 한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내가 문항 분석을 할 때는 이 5개 중에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고 있어서 틀리고 있는 건지를, 어떤 문항 유형을 틀리고 있는 건지를 모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번 6평만 뿐만이 아니라 기출 문제들을 내가 풀었던 것들의 오답들을 정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평가원의 기준으로 문항을 좀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국어 영역은 뭐 다양한 소재 지문 자료, 뭐 영어 영역 당연히 저렇게 내는데 수학 보면 여기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양이 아니라 지향한다 이렇게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노골적으로 출제된 게 이번 6평이에요. 그러니까 사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다 뭔가 생각을 조금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내시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오죽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먹는 4점짜리만 맞춰도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4점짜리가 13문제예요. 52점이에요. 근데 그 4점짜리 중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50점을 못 맞는다는 뜻이에요. 문제 출제는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갔다라는 거고요. 자, 한국사는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했는데, 뭐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죠. 수능 출제하고 나서 그 한국사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거보다 좀 어려웠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선택 과목이 있는 영역은 유불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출제의 기본 방향이었어요. 6평에. 그러니까 이거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채점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편차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학평하고 4월 학평하고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줄어드는 방향은 이 출제 기조가, 이 출제 기본 방향이 안 바뀌면 9평에서도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계인데요. EBS 수능 교재하고 강의 연계하는데 저건 옛날부터 그랬죠. 원래 70%였는데 이제 50%로 내려왔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아니라 50%로 연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예요. 영어 영역은 모두 유사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만 유사한 거예요. 주제 소재만 유사하고 지문은 결국 뭐예요? 다른 지문.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EBS 교재를 읽었던 게 수능 문제, 그 평가원 문제가 출제된 거를 푸는데 EBS 교재를 착실하게 풀었던 친구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경험이, 그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 방식인데 거의 연계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0%로 내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다 50%를 맞췄고요. 네, 탐구 영역도 이렇게 과목별로 다 50%를 맞췄어요.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50이 떨어지는 건 문제 수가 20문제라서 그래요. 자, 이제 국어 한번 출제된 거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자, 요게 그 수능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다른 거죠. 보시면 여기 독서 영역에서 세 지문 15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점이 33점. 근데 이제 3월 학평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이 전에 뭐가 나왔냐면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예시문항이 나왔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3월 학평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7문제 38점이 배점이 됐고요. 모평도 이제 17문제 38점 똑같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문수가. 이 지문수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 독서라는 부분이 원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얘가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앞번호에 쑥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기출문제 풀면서 보지 못했던 낯선 친구가 나온 거죠.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유형이면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읽어야 되거나 긴장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받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어 선생님들은.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 문항씩이었는데 이제 내지문이 되고 38점이 출제가 됐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가 수필 부분이 고전시가에 엮여서 같은 지문에 출제가 됐는데 요 형태는 예전에도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뭐 요게 34점에서 38점 줄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문학은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여기는 이제 33점에서 지금 이제 11문제 24점으로 줄었으니까 배치에 맞게 이제 화법, 작문 각각 5문제, 6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국어영역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 이 단독 지문이 아까 그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처음이 아니라 한 2014년부터 2016년 이렇게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출제가 되던 유형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된 거가 뭐냐, 이런 문항들이 나오게 된 거가 뭐냐면 그 우리 독서라는 과목의 교과 과정에 그 독서 이론에 대한 부분이 중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개념은 출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요거는 이제 지속적인지 아닌지는 구평을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예가 있어요. 실제로 뭐 6평에 출제됐다가 9평에 안 나왔다가 수능에 다시 나온다든가 이렇게 된 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일단 출제가 된 이상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됐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인문에서가 요게 이제 장문 독해가 하나 나왔고요. 6문제짜리 제일 많은 문항이 달려있는 지문이었고, 예, 사회 형벌에 대한 걸 요거 이제 4문항짜리로 출제했고, 예, 과학이 그 PCR이라고 해서 그 지금 요 PCR이 나오는 게 좀 시사적으로 그 코로나 검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EBS에 요게 연계 지문이 있어요. 연계 지문이 있는데, 자연계 학생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생명과학 선택한 학생들이 생명과학에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맞추고 국어에서 이 문제 틀린 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생명과학적인 지식이 엄청 많아서 그 지식으로 풀어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언어로서 무슨 정보를 주잖아요. 그거를 언어로서 해독을 제대로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일단 생명과학을 배우지 않아서 내가 중압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 효소라는 단어를 처음 봤다 라고 했을 때 저걸 뭔가로 대체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압이 뭐뭐뭐다라는 정보가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압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중압이 다른 애랑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모아서 중압이라는 저 개념을 내가 모르는 단어라면 지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시험 후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이 지문에 관한 얘기들을 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학원에 학생들을 이제 아직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시험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얘기를 해봐도 저 지문 때문에 좀 고생한 학생들이 많지 않았나. 지문도 상당히 좀 길지 않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인데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그 고전시가하고 수필이 같이 나왔다는 부분이 이렇게 세 작품 묶어가지고 출제가 되고 현대시 고전소설, 뭐 현대소설 이렇게 나오는데 비중이 보면 약간 고전의 출제 비중이 현대문학, 현대시, 뭐 현대수필 이런 거하고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을 나눠보면 고전 쪽이 약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왔고요. 그게 관한 거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한 2, 3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니라 매체도 매체지만 언어 부분의 문법적인 부분들이 사전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저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를 고려를 해봐야 되냐면 내가 국어 한 과목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역의 공부에 저 시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저게 된다라고 하면 고민을 하는데
신중하게 고민을 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 신중하게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 시간만큼을 지금 내가 화작 선택한 상태로 해서 국어를 공부를 했을 때 저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게 더 이익이겠는가 이걸 판단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를. 당연히 이거를 혼자서의 뭐 무조건 긍정적인 계획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해보니까 이런데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해봐도 될 것 같은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내가 일단 본인은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게 그 언어 영역보다 문법보다는 문법은 그냥 오히려 또 무난했다고 해요. 근데 지엽적인 선지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정보가 되게 지엽적인 것들을 물어보니까 뭐 계속 다시 읽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시간도 좀 많이 썼을 거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문학 나온 거고 전반적인 총평으로는 이제 문학보다는 공통에서는 독서가 좀 더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많이 잡아먹은 친구들은 6평 시험을 이제 다시 보면서 근데 이게 얘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많이 소모한 다음에 얘를 제대로 풀었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서 그 모자랐던 시간 때문에 지문 하나를 뭐 제대로 못 읽었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오답문항 분석을 할 때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답문항 분석은 시험 보고 나서 그 시험 봤을 때의 기억이 없어지게 되면 결론이 잘못 날 수도 있고요. 예, 내 기억이 사라진 상태니까 그 오답 문항 중에 뭐부터 공부해야겠다 이거는 먼저 공부해야 돼 뭐 아니면 얘는 괜찮아 실수였어 이런 판단을 하는 게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답 문항 분석은 가능한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당연히 오답 문항 분석을 하기 전에 나 스스로 하기 전에 해설 강의 보시면 안 돼요. 예, 강사가 이렇게 문항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내가 틀렸던 문항을 보면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왜 그랬지? 풀 수 있었는데가 아니라 외워진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자, 그리고 이제 문학 7개 중에 4개가 연계가 됐어요. 작품이. 근데 이 연계 방식이 그 EBS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같은 작품인데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내면서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하고 있고 감상하는 법을 알면 풀 수 있게 평이하게 낸 편이에요. 근데 이제 국어 선생님들의 조언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EBS를 전혀 안 보는 건 왜냐하면 그 문학 작품 자체를 본 적이 없으면 없는 거하고 그 작품의 예를 들어서 뭐 중반 부분을 아는데 뒷부분이나 앞부분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EBS 소홀히 버릴 수는 없다. 연계가 직접 안 되더라도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면 EBS 작품에 나온 것 중에 좀 범위를 넓게 EBS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의 수학 영역인데요. 자,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계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수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막 이거 산수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수학적으로. 근데 얘는 뭐냐면 계산은 깔끔해요.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어떤 수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도록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도형 문제 그냥 뭐 평이했다라고 하고요. 빈칸 추론 문항 출제 안 됐고요. 자, 삼각함수 활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 삼각함수 하나가 또 킬러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나왔어요. 15번에. 합답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삼각함수 그래프 이해하고 있느냐, 개념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2번은 선택형이 아니라 단답형인데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미분 개념을 가지고 요구를 한 건데 이거는 전통의 다항함수의 미분에서는 전통의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나형에서도 계속 그렇게 됐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 킬러 문항으로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돼요. 킬러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됐을 거예요. 근데
좀 문항의 포인트는 이제 합성함수 같은 거, 이런 개념들을 같이 섞어서 쓰게 나오기는 했는데, 아까 출제 기본 방향에 뭐라고 그랬냐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발상이나 접근만 바꿔서 다시 출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합성함수랑 섞었지만, 다른 어떤 개념을 사용하도록 바꿔서 결국은 답은 이거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출제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인데요. 세 과목 비교적 평이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확통이 좀 많이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 네. 미적분 문제는 이 3점짜리, 심지어 3점짜리 문제인데도 좀 생각 좀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풀이 시간이 좀 이렇게 과정이 한두 단계가 더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확한 풀이 하는 거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풀이 과정이 짧으면 그냥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답이 별로 한두 단계 거치지 않고 답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풀이 과정에 신경 좀 써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하는 문제가 좀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기하가 요게 좀 이제 부지런해져야 되는 것들이 기출 문제의 비중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좋은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교재들도 보면 미적분에 비해서 훨씬 그 다변화된 문제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하는 그 새로운 문제들을 좀 보고 싶다라던가 이런 필요가 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저는 어떤 걸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기본적인 도형 가지고 푸는 그 중학교의 그 기본 도형 가지고 발상을 해서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하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쉬운 거. 특히 이게 기하에서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그 뒷부분은 아는데 그런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의 시작을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많으니까 또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또 개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학은 전통적으로 그냥 킬러가 한 두 개. 뭐 예전에는 이제 27 플러스 3 뭐 이렇게 딱 고정이 됐다가 그 세 개 킬러 중에 하나가 그래도 좀 약간 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오고 뭐 중킬러라고 해가지고 킬러에 준하게 좀 어려운 만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 두 개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요번 6평은 그냥 아까 열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4점짜리가. 그 열세 문제 중에 생각 안 하고 그냥 답 나오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학 성적이 아예 탑에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쉬워졌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래인 거고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부담스러웠던 문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게 3개나 나왔는데 이제 2개밖에 안 나와요.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자, 근데 그거는 그쪽 학생들의 사정이고 그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실력이? 내가 간신히 풀던 문제가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의 거의 절반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수학 과목은 일단은 생각하는 문제 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생각 안 하고 풀리는 문제지는 지금부터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능은 그런 식으로 출제 기조가 안 바뀌면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항함수의 추론 등등 하여튼 수학은 신유형이라는 거 나온 거 없었다라는 거고요. 중심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바뀐 거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주 쉬운 문제들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공부할 시간이 딱 일주일만 있으면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자, 근데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해야 되고 다음 주에도 공부해야 되고 구평 볼 때까지도 공부해야 되고 수능 볼 때까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거를 반복하는 게 별로 힘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점수로 이제 되는
그런 시험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고, 확통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이게 비공식적인 루트에서 4월에 좀 일찍 출제를 하셨대요. 확통 문제를. 자,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3월 달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친구들이 성적을 바닥을 쳤던 모의고사를 보고 4월 달에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수준을,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준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확통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온 게 약간 그 영향, 출제 시기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러면 이랬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영향을 미쳐서, 아까 저희가 가채점 결과지만,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점수가 많이 올랐겠는데, 이렇게 되면 평가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구평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내야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예측하면 안 돼요. 구평 난이도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시지 말고요. 이 수학 보면 출제하는 세부 단원이라든가 출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가 모든 범위에서 빠지지 않고 내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평가원 교수님들은 이때까지 출제를 하시면서 출제 범위, 출제 난이도, 문항 배점이라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밸런스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예측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스킬이라거나 뭐 이런 거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정석으로 공부를 하겠다. 개념 이해해서 문항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키우고, 이게 이렇게 변화됐을 때 대처하는 능력 키우고, 이제 그렇게 정석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좀 유리한 고지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를, 중요한 얘기인데, 멀리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라.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의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수학 문제인데요. 이게 그 EBS 교재 연계됐다라고 그 예시문항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뽑은 게 아니라 평가원 교수님들이 이거 연계로 냈어요. 이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삼각형 ABC 나왔는데 4라고 나왔고 5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코사인 A 8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 A예요. 각 A. 요거 8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계산하면 여기가 변이 BC가 6이 나와요. 4, 5, 6짜리 삼각형 나왔잖아요. 이걸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12번 이렇게 내셨어요. 요번에. 자, 여기 4짜리, 5짜리, 그리고 여기가 A잖아요. 여기가 코사인 BAC가 8분의 1. 똑같죠? 완전 똑같은 삼각형 두 개를 줬는데 주어진 정보가 달라요. 여기는 같은 각으로 내분하는 내분선을 줬고요. 여기는 이 각하고 요 각하고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요 각이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그 중학교에서 해야 되는 기하학적 발상을 하는 거 연습할 필요가 있으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자를 거냐, 또는 선을 연장할 거냐, 중간에 잘라서 볼 거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실제로 출제한 거는 그 코사인 법칙 가지고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내가 써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면 그런 처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썼는데 직접 연계율은 저는 0%다라고 보는데, 저게 직접 연계가 아니라 그냥 연계가 0%다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친숙한 소재라고 써놓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지문.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지문이.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점 배점이 2점짜리하고 3점짜리 있잖아요. 근데 3점짜리 많이 늘어난 게 논리적 풀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 3점짜리가 많이 배점이 늘어났어요. 저건 당연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의미 추론, 주제 추론, 대입학 이런 거를 하려면 한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기계적으로 독해를 했다라는 게 그 문제를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문맥을 캐치를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려면.
그러면 기계적으로 독해를 할 게 아니라 문장을 독해를 해서 얻은 정보 있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독해를 엄청 많이 했어, 번역을 많이 했어가 아니라 글의 문맥을 따라갈 수 있고 글의 의미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칸 추론 유형 다 어렵게 나왔어요. 여기서 한 30번 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죠. 그 뒤에 뭐 순서 맞추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어휘, 구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대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못 맞추고 나머지가 쉬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독해만 하면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문장 독해가 되면 해결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별로 난이도가 안 높고 지문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지문이 길면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빨리 읽는 연습해야죠. 근데 글의 맥락 파악이 어렵게 나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글의 맥락 파악이 어려우면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잘 쓴 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 맥락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어 수능 시험은 지금 이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쓰기 유형에서 원래 이렇게 직접적 단서를 잘 안 줍니다. 근데 이번에 줬는데 이게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좀 약간 난이도 조절하시려고 이렇게 단서를 그냥 직접적으로 주신 거 아닌가, 한 문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부분 되게 무난했습니다. 듣기 너무 무난했고, 근데 이제 좀 갑자기 어려운 문제 나오는 부분들이 어휘 부분 29번, 30번 여기하고 이제 31번부터 이어지는 빈칸 뭐 가장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때까지 깨지지 않았던 법칙이 있었는데요. 그 순서 찾기에서 A, B, C, B, A, C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A로 시작하는 거가 보기 1번이고 나머지가 B로 시작하는 거 2개, C로 시작하는 거 2개 이러면 A로 시작하는 거 답이 아니니까 그거 제껴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답으로 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읽지 않으면 정답을 낼 수 없게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풀지 않으면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게 되겠다. 뭐 이런 출제 원칙들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영어 강사님들 대부분 요번에 영어 시험은 작년 수능 대비 작년 수능이 좀 쉽기는 했어요. 근데 절반 정도 되면 한 6% 내외 정도 나올 겁니다. 6, 7% 내외 정도. 근데 어떻게 보면 요 정도가 평가원에서 원하는 1등급의 비율이에요. 자, 이게 넘어서 한 10% 정도가 되면 1등급까지가 우리나라 상위 누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한 주요 대학 가는 학생들이 거의 영어에서 변별이 없어지게 돼요. 다 1등급을 받게 되니까. 물론 순서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너무 어려워져서 막 4%, 5% 막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뭐하러 절대평가를 해요? 그냥 상대평가로 놔두지. 그래서 그런 난이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가 한 6 내지 8% 내외?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비슷한 난이도를 의도하고 출제를 하실 것 같다. 높은 확률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예상하겠습니다. 빈칸 4개 다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근데 시간 단축이 되게 아까 문맥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 다시 읽어야 되고요. 내가 잘못 읽었나?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학생들의 대부분의 질문인데 이게 학생마다 달라요. 시간을 줄이려면 뭘 해야 되는지는 학생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문항 분석을 할 때 이 원인을 찾는 거를 목표로 두고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되는 게 모르는 단어 때문이라면 내가 구문에 대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래도 어휘가 모자라는 걸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휘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단어는 다 알겠어요. 근데 문장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 문장하고 문장과의 관계는 가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문장 독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 줄짜리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거.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문항 분석할 때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내가 이 문항 분석이 끝나고 나면 영어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로 펴들 책은 무엇이며 무엇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 이거 결정하는 게 문항 분석의 이유예요. 오답 노트 안 써도 돼요. 예, 그거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이거를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 이게 확실하게 나오면 문항 분석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문에서 연계를 체감할 수 없다. 이거 연계 체감할 수 없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된다라고. 예, 이제 그러고요. 이제 어려웠던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 있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영어를 이렇게 틀려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 이게 영어 20번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읽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EBS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내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20번 주요 부분인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Present Scientist나 Positive Light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긍정적인 면으로 얘네들을 좀 나타내 주는 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을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introduction of more scientist heroes니까 이게 뭐 과학자인데 영웅 역할을 하는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소개를 해줘야겠다. 더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겠다. 이건 비슷한 얘기죠. 하여튼 글의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이 EBS 교재에서 연계됐다고 하는 거 보면 과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거, 과학적 논리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게 서술하는 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과학적 타당성, 논리성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어떤 뭐 구문이라든지 when it comes to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뭐 이런 구문이 이런 뜻인데 단어들이 여기서 사이언스라는 거 한 단어를 빼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뭐 개념의 흐름도 그렇고 쓰여진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주 착실하게 이 문제를 공부했던 학생이 이 지문을 봤을 때 예를 봤기 때문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예를 봐서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라고 출제를 하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 연계가 그렇게 됐구나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예, 그냥 무시하고 이걸 하면 돼요. 근데 EBS를 안 볼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여기에 가장 가까운 지문이 EBS예요. 여기에 가장 가까운 지문, 연습할 수 있는 지문이. 그래서 EBS를 보긴 보되 근데 방향이 문제인 거죠. 이거를 배경 지식으로 외우고 있거나 여기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잘 볼 거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영어를 읽어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서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어떻게 얻어낼 거냐 이거를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지 변경돼서 다른 단어들 뭐 다른 표현들이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단어 자체나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추론한 거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지금까지는 평가원 출제자들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이 바라보시는 모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평가는 시험을 본 학생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시험 이랬다. 전체적으로 선지가 혼동되는 게 많았을 것 같긴 하네요. 이 학생 아마 언어와 매체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매체가 좀 선지가 좀 더럽긴 했고요. 그리고 이 선지가 혼동되는 것 자체가 국어하고 영어는 선지가 혼동되게 내는 게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선지가 혼동되는 게 많이 보일 때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논리적인 부분을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이 선지의 선택 문제에서 헷갈리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답 하나를 지우는 게 안 되는 학생은 그걸 연습해야 예, 자기한테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통은 킬러가
좀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다. 자, 근데 킬러가 이렇지 않으면 어떤 거죠? 무난한 거잖아요. 그럼 킬러 문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 말은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이랬다는 얘기예요. 선택은 그냥 준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학통은 좀 더 심하게 그랬어요. 자, 외고예요. 외고인데 80점대 나오는 학생 뭐 많아야 한둘 뭐 이런데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났고 줄초상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3월 모평은요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준하는 쓰나미가 여기가 일반고가 아니고 외고인데 나온 거죠. 그리고 정말 심각하죠. 한 반에 1등급이 두세 명이래요. 20명, 30명 정도 되는데 한 반에 두세 명 정도만 1등급이 나온대요. 자,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정시를 가기 전에 수시에서 최저를 이걸로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를 내가 그동안 영어 점수 잘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가 어려워진 것 같아 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요번 6평이 1등급 비중이 한 6, 7%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평가원 교수님들은 아주 만족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내려고 하실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자, 영어 지문 2개를 놓쳤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맥 따라가기가 어려우면 다시 읽고 그러다 보면 시간 계속 없어지고 이게 한 지문당 푸는 속도가 10초 정도 차이가 나면 한 300분 정도 30문제면 300분 정도 차이 나게 되잖아요. 두 지문 못 읽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한 문항에 10초 차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부러운 친구예요. 부러운 친구인데 작년에 수능이 국어 6, 수학 7, 영어 7, 그리고 이제 탐구가 6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왔다를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6평 확통 선택을 했는데 먼점수 이렇게 나왔대요. 정말 부럽죠. 정말 잘했어요. 탐구도 뭐 하나 만점이고 하나 2점짜리 하나 틀렸네요. 하루 14시간씩 공부했대요. 제가 이 앞에 점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14시간을 공부를 하면 일주일이면 70시간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내일부터 수능 볼 때까지 내가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래요. 빼놓고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꾸준한 관리가 지금 이 학생이 작년에 수능이 저랬잖아요. 이때까지 하루에 14시간이잖아요. 6개월을 일주일에 7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쌓인 시간이 상당히 많죠. 자, 근데 이게 내가 독서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14시간인 거냐, 실제로 공부가 된 시간이 14시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학 문제를 풀어도 내가 이미 쉽게 다 풀 수 있는 거를 반복해서 풀면서 14시간을 풀면 나한테는 1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14시간이.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데 힘들지 않으면 뭔가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합 4가 최저인데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최저죠. 국어 2, 영어 2로 맞추게 돼서 다행이래요. 잘 안 나왔는데 재수생 꼈는데도 맞췄대요. 그래서 수능 때까지 해서 외대 꼭 가자 뭐 이렇게 최저 맞춰서 이제 외대 최저가 2합 4예요. 이 학생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어가 원래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던 학생이 아니잖아요. 6평 성적과 9평 성적과 수능 성적은 저희가 이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입시학원인데 몇십 년 동안 이거 데이터를 몇십만 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연관성이 없어요. 수능 만점자가 심지어 평균 3등급이 안 된 학생들도 있었고요.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6평 때 이 등급을 맞추었으니까 수능 때까지 유지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유지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서 점수가 좀 올라가야 변동적인 상황이 수능에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게 재수생인데요. 특히 이제 현역 학생들 중에 재수생 들어오면 재수생을 무슨 대마왕처럼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무조건 질 거야 아마. 네. 안 그래요. 재수생이 공부를 안 했으면 점수가 재수생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역 학생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심지어 어떤 애는 만점자가 현역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예. 작년보다 어렵고 컷은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컷은 작년보다 높은 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작년보다 어려운 건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본인이 재수를 하면서 그 전만큼 공부를 안 했을 수 있겠죠. 반수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자, 학생의 평 중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 평가원 모의고사 평한 거 중에 가장 좋은 평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람직한 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뽑아 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학생이 이렇게 되면 6평의 의미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6평 보시고 나서는. 자,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알게 됐대요. 이 학생이 이게 어제니까, 심지어 어제 문항 분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답하러 가야겠다, 틀린 거 체크하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많이 틀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항이 내가 지금 공부해서 맞춰야 되는 첫 단계의 문항들이 있어요. 이게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난이도의 개념을 또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공부를 시작을 해서 맞추겠다라는 게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학생이 지금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망했대요, 심지어 시험도. 자,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저기 지금 막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여기 아이디를 가렸는데, 여기 있으실 수도 있고 학생이 9평 본 다음에 학생 보고 있으면 9평 본 다음에 얼만큼 올랐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거 같이 보신 선생님들이 다 궁금해하고 계세요. 자, 제가 지금 오답 분석하는 거, 문항 분석하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문항 분석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잘 없어요. 이것도 안 해서 이제 오답 문항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착실하게 한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되냐면, 나 진짜 뿌듯한데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답 노트를 해요. 막 그러면 다 막 이제 풀이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다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해를 했어요. 풀이도 이제 답 안 보고 풀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필요한 적용 방법,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다 숙지를 했고, 다음에도 답 안 봐도 생각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뿌듯할 거예요. 여기까지도 쉬운 공부 아닌 거 저도 인정해요. 근데 사실 이게 문항 분석의 끝이 아니고요. 문항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오답 노트는 뭘 하죠? 틀린 문항만 쓰잖아요. 그죠? 아주 많은 학생이,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에는 단답형 문항보다 객관식 문항이 훨씬 많죠. 객관식 문항 중에 그냥 찍으면 20%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다음에 반드시 틀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오에 관계없이 풀이 과정을 내가 복귀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알아서 푼 거면 이거 알아서 풀었던 거고 맞네, 그러면 넘어가면 되니까 시간 별로 안 걸리겠죠. 근데 다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다시 풀었는데 풀이가 막혀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평가원 교수님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풀이에 필요한 적용되는 개념들을 바꿔서 제출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풀이 과정이 안 되는 걸, 막히는 것들은 문항 분석 대상으로 넣어서 내가 정답을 맞았더라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문항의 풀이에 필요한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문항과 관련된 단원의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삼각형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코사인이에요. 근데 그 코사인 법칙 가지고 j 코사인 법칙 가지고 그 변의 길이 구해라 이런 건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붙여서 풀라 그랬을 때 이 붙여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삼각함수의 코사인 법칙 말고도 다른 법칙들이나 다른 관계들, 성질들을 이용하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삼각함수의 단원을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구멍이 나 있는 게 있는지. 아니, 공부 다 잘 돼 있는데 그 부분만 그랬어. 그럼 그 부분 공부하면 된 건데, 만약에 아니라면 그 단원의 개념을 점검해야지 이 문제 풀 줄 알아.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이유가 문항은 항상 변형이 될 거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예요. 무조건. 예, 왜냐하면 시장조사 다 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다 긁어다가 중복 안 되는 문제로 내시잖아요. 자, 그래서 풀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좋냐면 오답 문항 분석을 하는데 내가 답안지를 쭉 이제 밀어 넣으면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오답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제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9평 정도가 갔을 때 내가 6평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돼 있었을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장이 돼 있으니까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좋다라는 거고요. 문항 분석 시간, 이게 빠르게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들이 가장 생생할 때 하는 게 좋은데, 주로 이거를 시험 끝나고 바로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시험 때문에 좀 좌절감이 드는 학생들도 많고요. 예, 시험을 보고 나니까 너무 지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며칠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정도는 넘기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문항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이 능력은 되게 중요해요. 성적의 좌우를 크게 합니다. 특히 이제 아주 상위권 친구들은 이게 기본 장착된 스킬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를 좀 의식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학 문제예요. 그래도 한 10번 정도 넘어갔어요. 근데 풀었는데 몇 분 정도 풀다가 안 되면 나는 다른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거냐. 또는 어느 정도 풀다가 이게 몇 분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3, 4분 정도 생각해서 풀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시간에 쫓겨서 3분 이내에 끝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답 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언제가 최적이더라, 시간을 쓰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성적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중에 정확성과 속도인데, 먼저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넘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풀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풀 수 있다고 난이도가 깊어진 문제를 풀게 되지는 않아요. 풀 수 있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면서 좀 내 템포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게 답이 어느 정도 트라이를 했는데 내가 아는 것 중에 이런 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이게 지금은 생각나지 않아. 그럼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거 먼저 풀고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상당히 성적이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서 말려서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런 학생이 4개 영역 중에 하나 이렇게 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탈인데요. 이게 그 문제를 풀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으려면 막 스트레스 상황에서 막 어떻게 견디고 막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정심일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차분하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이 어떤 때인지 그 느낌을 내가 알아야 이런 거에 대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딱 봤는데 1번이 안 풀려요. 풀었는데 한 방에 안 나와.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문제 한 20번 넘어가는 데까지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가면, 아, 나 이거 오늘 뭐 계산 실수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거에서 듣기 놓쳤을 때 이거 3월학평에서 이랬었어요. 그때 듣기 중에 한 두 문항 정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듣기가 난해하게 나왔는데, 근데 그 문제 틀린 건 괜찮은데요. 그 다음 거를 틀려요. 그 다음 법 문항을. 정식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말하고 지나갔는데 나는 아직도 설마 내가 듣기를 못 들은 거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대처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빨리 돌아와야 그 다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시간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시간이 만약에 내가 예정된 어떤 시간이 한 10문제, 20문제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국어면 지문 몇 개,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처리를 해서 나가는데 몇 분 정도 지났을 때 몇 분 경과하는 게 정상이다. 내 페이스에. 그게 있어야 내가 지금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나의 최적의 속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문항 분석을 하면서 어떤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문제를 그 상황에서 자르고 그 시간을, 거기서 낭비한 시간을 다른 문제를 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내 속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긴장이나 불안감 같은 게, 이게 보통은 막 예민한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호소하는데 반대인 친구도 되게 많아요. 아, 시험인데 긴장이 안 돼요. 정말 세상 편한 친구들 많아요. 예,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아주 예민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 어느 정도는 긴장감이 있고 이제 이래야 좀 더 시험 볼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그 풀 서비스에 그래서 이제 점수를 다 입력을 하면 요런 바들이 뜨는데, 요걸 이제 지금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걸 왜 보냐면, 대략 이 친구가 6평 점수가 이 정도가 나왔고, 내가 이게 나는 지금 여기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상의 선을 하나 더 긋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가능했어. 근데 이런 거를 근거 없이 하면 안 되고, 뭐를 통해서? 문항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나는 현재는,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게 맞는 선이 나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입시를 어떻게 수시를 써야겠다라던가 정시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고요. 예, 2022학년도 가장 이슈되는 거가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교과랑 지역 전형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게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보다 이건 뭐 2배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예,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예상은 그 교과 전형 사이에서의 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됐는데 정시도 확대가 됐잖아요. 그럼 뭔가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 줄어든 게 종합전형이 줄었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합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의 수준들이 더 높아야지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시 감소하고 정시 확대 이슈가 있고요. 수능 응시 인원이 변동했다. 이건 뭐냐면, 응시 인원은 예전부터 계속 조금씩 작아졌어요. 작아졌는데 문제가 저게 문제죠.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형끼리를 응시 인원으로 보고 나형끼리를 응시 인원으로 분리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체를 다 한 번에 응시 인원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 동질의 응시 인원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자연계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응시 인원들의 구성이 작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 나형하고 과탐 선택하는 친구들 자연계에서 상당히 있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자연계 학생이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대 학부 선발은 의대를 제외한 모든 학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대에도 일부 아주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네요. 자, 근데 얘네가 인원이 정원외까지 하면 1,700명이 넘고요. 정원내도 1,600명이 넘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수시로 900명대 정도, 9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얘네가 950명 정도가 안 뽑던 애들을 뽑았으니까 950명이 그 아래 학생들이 밀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필이면 자연계의 제일 위쪽에 있는 의학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 영향을 주는데, 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대 자연계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이런 종합대학들의 자연계 사이즈 모집 정원이 약대 학부 정원의 정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더 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서울 안에 그 여대의 약대 정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약대를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화여대는 좀 더 많이 우수한 자원들을 나눠서 경쟁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2학년도 이슈가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아까 이 수능 최저 기준은 요거 교과 전형이니까 당연히 다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종합 전형까지 뭐 연세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의 종합 전형들이 수능 최저 적용이 확대가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수능 최저가 필요하지 않았던 학생들인데 다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환경은 작년에 비해서 좋아질 리는 없죠. 왜냐하면 응시자가 늘어난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계열별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 나형에서 1, 2등급 맞춰서 맞출 수 있었는데, 올해는 확통을 선택하고 1, 2등급 받기가 작년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아까 1, 2등급 다 더해서 4% 안 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4% 안에 들어가면 원래 작년까지는 그냥 1등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자연계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죠? 거꾸로죠. 수학을 그만큼 이제 작년보다는 한 등급 정도 더 높은 등급을, 작년 수준에 비슷하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어예요. 수능 최저는. 자, 작년에 12%가 넘게 1등급이 나왔어요. 12.8%. 네, 근데 올해 만약에 예상대로 6%, 7% 정도가 나오면 1등급 받는 학생 자체가 그냥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그 6% 정도면 아마 의치한 계열하고 한양대 라인 정도? 요 정도 되면은 1등급 없는 거예요. 순서대로 올라가면. 그 밑에 학생들을 이제 막 1등급인 학생, 2등급인 학생 막 엉키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정시 때 얘기고, 이제 수시 때는 얘가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어 영역이 또 다시 중요해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학종 지역균형 전형하고 학종 전형에 이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추천 전형은 원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요대인데, 주요대들 중에서 재수생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 그러니까 졸업생만 받아요. 그런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까지는. 여기도 이제 쉽게 요거 대학들 합쳐서 11개 대학이에요. 주요 11개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여기는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재수생들은 만약에 내가 내신은 좀 좋은데 이제 재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학교들의 물론 그 좋은 내신으로 작년에는 합격권이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왜? 작년에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교과 전형을 안 뽑았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재수생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재수생들은 이제 이 대학들의 바운더리에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현역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쪽과 이쪽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예, 재수생이 안 들어오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게 더 맞겠죠. 네. 왜냐하면 재수생들도 실제로 내신이 상당히 좋은데 학종 위주로 소신 상향 지원을 하고 수능에서 뭔가 영역 하나를 망한 학생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야 되고요. 또 학종 선발 인원 감소했어요. 그럼 감소하면 합격자의 범위, 제가 합격 컷이라고 안 썼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컷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참조하지 이거를 환산해서 점수화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등급하고 합격부 합격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 등급이라는 개념은 그냥 합격자들을 다 모아놓고 평균 내니까 2등급 나오네, 3등급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등급이 작년보다 뒤로 갈까 또는 더 높아질까 이런 거죠. 합격자 내신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붙었다라고 하면 이 범위가 더 떨어질까 더 올라갈까 이런 거예요. 자, 근데 학종 선발 인원이 감소했다면서요. 상대적으로 보면 저거를 보면 예, 이 합격자의 내신 범위는 상향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게 감소한 원인이 중요한 거죠. 이게 왜 감소했어요? 얘네 때문에. 추천 전형이 늘어났잖아요. 교과 전형이. 그럼 얘네가 어떤 애들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내신이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거잖아요. 작년 같으면 이 학생들을 안 뽑았으니까 이 학생들이 좋은 내신 갖고 어디 붙어야 돼요? 종합전형 붙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니 왜 모험을 해요? 그냥 내신으로 수능 최저만 맞추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내신 좋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붙게 되면 여기에서 붙을 수 있는 학생들의 내신이 작년보다 그렇게 좋은 학생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내신 등급의 범위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선발 인원이 감소한 거는 상향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폭발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빵꾸가 난다라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워낙 교과 전형이 모든 대학에 너무 많이 뽑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살짝 하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소서 미제출 대학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서류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자소서 쓸 시간까지가 도저히 안 난다 이런 학생들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학교들은 원래는 이제 내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돼요. 근데 올해부터 좀 미리 앞당겨서 그런 평가를 해보고자 이렇게 빨리 하는 학교가 있는데 고대, 서강대, 한국외대 주요대 중에서는 여기고 교대들 교원대라든가 진주교대, 서울교대 이런 쪽들 있잖아요. 교대들하고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학들 이제 여기들이 자소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원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건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류에 조금 자신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정시 쪽에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소신 지원을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학교들보다는 자소서를 쓰는 학교가 좀 더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자소서를 쓸 수 있다면 그런 거고요. 예, 변수가 너무 커졌다. 논술 전형.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 예상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수능 최저를 받아서 가는 전형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교과 전형 같은 게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합격해서 뽑아가면 논술이랑 중복으로 붙었을 때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너무 커졌어요. 게다가 이 변수가 더 커진 이유가 뭐냐면 논술 전형이 계속 정원이 줄었어요. 예, 당연히 모집 단위가 작아질수록 한두 명의 지원자가 그 최종 입결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제일 커졌어요. 역대급인데 가장 이제 인원이 작으니까요. 논술이. 수능 최저 맞추면 합격 확률이 높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논술 전형에 합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논술을 잘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 학교 레벨에 비해서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거를 맞추면 그 정도가 되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 논술을 잘 안 쓰죠. 그 이상을 쓰겠죠. 그래서 내가
논술 공부하는 것도 논술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수능의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높은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논술의 합격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논술 전형 기본 경쟁률 자체가 뭐 50대 1, 뭐 좀 박스권에 있는 학교들은 뭐 70대 1, 80대 1 이 정도 가고, 자, 근데 지금은 50대 1도 좀 높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실질 경쟁률 떨어내고 막 이러고 나면 뭐 10대 1 뭐 요 정도 나오는 학교들도 많아요. 논술 전형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논술 전형이 줄어들다 보니까 논술 전형 자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요런 변수들이 학생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어요. 뽑는 인원도 적어졌어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니까 그러면 이 수능 최저 맞추는 거를 좀 잘 준비를 해놓으면 논술 지원도 좀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근데 내가 이 수능 최저가 내가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어, 또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영어 1등급으로 올릴 계획을 세워야겠는데 라든가 이런 판단을 하려면 다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항 분석하셔야 돼요. 예. 유평 분석 정확하게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예, 다른 것들보다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냐면 유평을 봤죠. 이제 요 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형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이게 돼야 돼요. 정시가 베이스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평을 가지고 내가 수능을 어느 정도 목표를 하는 게 타당하겠다, 또는 이제 수능까지 목표가 아니라 당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구평까지 뭐를 해결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유평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요 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또 차후에 설명회에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평 분석 설명회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좀 그 학생들에게 좀 계기가 되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